아들 내외가 집들이에 초대한다기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섰어요. 얼마 전 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새집에 대한 궁금증이 컸죠. 강남의 고급 아파트라는 말에 괜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며 옛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 좁은 지하방에서 살았고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아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보안 시스템이 꽤 엄격해 보이더군요. 경비원 아저씨께 아들네 집 호수를 말했더니 확인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조금 뒤에야 들어가라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해졌구나라는 생각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제 손에 들린 작은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비싸진 않아도 제 마음을 담아 준비한 간단한 과일 바구니와 아들 내외를 위해 산 작은 화분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줄 뭔가 근사한 선물을 미리 살 걸 그랬나 싶어 잠시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그저 직접 만든 반찬과 과일로도 충분히 기뻐하리라 기대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차가웠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사실 며느리가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손주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는데 아이는 잠깐 눈을 맞추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슴 한켠이 쓸쓸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겠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며느리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서 앉으세요. 라는 말도 없었고 차 한 잔을 권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잠시 딴청을 피우며 집 안을 살폈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고급스러웠고 아들의 성공을 다시금 실감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또 잔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냥 혼자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보니 세면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샤넬 로고가 유독 눈길을 끌었죠.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 했는데 크림통이 작은 만큼 가격도 꽤 나가 보였어요. 문득 손등에 살짝 발라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죠. 나이 들면서 얼굴이 건조해져서 평소에 좋은 화장품은 엄두도 못 내고 살다 보니 괜히 궁금해진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걸까 혼잣말을 하면서 손등에 아주 소량만 올려봤습니다. 확실히 촉촉하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급스러운 향에 기분이 살짝 들뜨기도 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혹시 제 화장품에 손대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내가 조금 발라봐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휙 돌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세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샤넬 크림인지 아세요? 멈추지 않는 며느리의 질책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82만 원짜리라고요. 82만 원. 그 말이 제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왜 함부로 만졌어요? 주름이 펴지지도 않을 텐데 뭘 기대하신 거예요? 멀뚱히 서 있는 저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말들에 숨이 턱 막혔어요. 이미 바른 크림이 손등 위에서 스며드는 느낌이 났지만 저도 모르게 손등을 부비며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제 행동이 그녀에게 도둑질처럼 보였다는 생각이 드니 몸이 굳어버렸죠. 조용히 사과라도 하려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냥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또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궁금하면 물어보셔야죠. 왜 허락 없이 손을 대시냐고요. 그녀의 두 눈은 화가 가득 차 있었죠. 남이 한 번 쓴 거 저는 못 씁니다. 버려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거 물어주실 건가요? 그 사이 방에서 놀고 있던 손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느리의 소리에 놀란 저는 민수를 달래러 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아이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손등에 남아있는 크림 자국만 바라보고 있었죠. 집들이 초대라는 말만 믿고 찾았던 이곳이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집이라 당연히 편할 줄 알았는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아들 현우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반갑게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날 반갑게 맞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남편에게 고자질하듯 쏟아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샤넬 크림을 막 쓰셨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 화장품인지 알잖아. 기분 진짜 별로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억울한 피해자 같았죠. 아들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진아가 저 화장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걱정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게 조금만 발라봤는데 그 순간 며느리는 남편에게 다가가 더욱 화가 난 듯 보였어요. 뭐가 괜찮아.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시냐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에서 불편한 문제 거리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그는 며느리를 달래느라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겨를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 아들은 제게로 돌아서더니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 밖으로 뚜렷한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하실 텐데.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진아가 임신 초기라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니.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는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축하해줄 겨를조차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떠밀려 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결국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죠.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잡자마자 창밖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그래도 아들이 곧 연락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불 꺼진 집이 유난히 춥게만 느껴졌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질 않아 뒤척였습니다. 제가 늦은 밤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현우를 혼자 집에 두고 나왔던 적도 많았지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견디며 다들만 잘 되면 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걸 느끼면서도 머릿속은 아들 현우의 얼굴로 가득했어요.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기뻤죠.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아빠가 되려 하는구나. 내가 무얼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지,
싶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이렇게 외면당한 채 이어진다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이었어요. 단순한 어머니 역할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스치더군요. 그래도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서 한숨 자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서 거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전화를 할까 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켜봤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죠. 그 며칠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가끔은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싶어 억울했어요.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크게 아끼는 물건을 만진 건 잘못이니 괜히 화장품에 손대지 말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이유로 이렇게 심하게 쫓아낼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들이 영영 연락을 끊진 않을 거야라고 애써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들의 애매한 표정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저를 집에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저 하루빨리 이 어둡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불 속에 파묻힌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도 아들은 결국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해쓱해진 제 얼굴을 보면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다가도 문득 손주 민수가 보고 싶어져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다고 해도 아들이 받아줄까 혹은 며느리가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더군요. 결국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걸 알지만 그 시간이 유독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들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지낸 나날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직접 뭐라도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인연이 이렇게 멀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집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혼자 앉아있으니 생각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떤 의지가 샘솟았어요. 그래, 내가 너무 움츠러들지 말자. 내가 일평생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이런 마음이 어느샌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그 마음이 저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아들의 연락은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적막해서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휴대폰 벨소리를 크게 해놓고 몇 번이나 확인해봤지만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볼 때마다 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초조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일부러 창문을 열고 청소도 하고 라디오도 들어보며 시간을 보내려 애썼어요. 언젠가는 전화가 오겠지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무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렇게 끊긴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슬픔이 분노로 바뀌려 할 즈음 문득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챙겨야 할 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또다시 지새우다가 새벽녘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려야겠어. 이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모아둔 재산들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거의 다 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있고 예금도 꽤 남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들 전부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는데도 아들은 그저 며느리 편을 들기만 했잖아요. 더구나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큼지막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남에게 미움받는 존재라면 내가 더 망설일 이유가 없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 길로 목에 힘을 주며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게 된 것 같았죠. 먼저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어쩐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이니까요. 직원분이 제 차례가 되자 환하게 맞아주셨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를 조심스레 가다듬고 말했어요. 제 앞으로 된 예금 통장과 적금 모두 한 번에 인출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은 순간 놀란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큰데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쓸데없는 오지랖이 얄미운 건 아니었지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간단히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제가 필요해서 쓰려고요.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니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은행 책상 위에 놓인 돈 관련 서류들을 보고 있자니 이 돈을 정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었고 아들 내외에게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곧장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전부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었죠. 처음엔 그래도 아들 생각해서 하나 정도는 남겨둬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지난날 제가 받았던 모욕과 외면을 떠올리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앞에 앉아 조용히 의사를 전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려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중개인은 제 물건들을 조회해보더니 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하고 계약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문서를 하나씩 검토하며 사인하는 순간순간 제 속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행동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줄 줄은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살랑 부는 걸 느끼며 괜히 한번 웃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큼 즐겁게 웃는 일이 잘 없었는데 이 날만큼은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래, 잘한 선택이야. 후회는 없을 거야. 이 집에 도착하니 문득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보냈으니 몸도 마음도 지쳤을 법했죠. 그렇지만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있자니 왠지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들 목소리를 기다리느라 귀가 예민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았죠. 물론 완전히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더 이상 아들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평생을 희생하고 참고 견디며 살았던 제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었어요. 늘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제 삶을 뒷전으로 미뤄왔는데 이제라도 제 몫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새벽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묘한 기대감과 홀가분함에 휩싸여서 말이에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가 건물부터 꽤 괜찮은 가격으로 성사될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시 요즘은 상가가 잘 나가는구나. 중개인도 기쁜 목소리로 말했고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계약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가를 팔기 위해 은행에 들러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을 준비하느라 한창이었죠. 그 사이에 아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들었어요. 상가 파신다면서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정리하려고. 너무 걱정 말아라. 아들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에게 물려주실 생각으로 준비했던 거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화나신 거예요? 지나도 반성한다고 웃순간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변했어. 너희가 화장품 문제로 날 함부로 대했던 것도 있고 연락 한 번 주지 않았잖아. 그래도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너무 섭섭합니다. 저도 사실 많이 힘들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회사 일이 바쁘고 지나도 예민하고 하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죠. 그래, 잘 지내라. 난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잠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내가 아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흔들리지 말자. 며칠 뒤 아파트까지 계약이 성사되어 판매 대금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합쳐보니 15억 정도가 되더군요. 제 평생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이었어요. 서류 처리가 마무리되자마자 아들이 또 전화를 해왔죠. 어머니, 정말 다 파신 거예요? 저희가 힘들 때 어머니가 주신 집이라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본인도 제게 원망을 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붙잡아 보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힘들지 않게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정리한 거야.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모은 돈이니까.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저를 막을 명분이 없었죠. 저는 통화를 마치고 이번에는 집안에 남은 살림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하고 정말 추억이 깃든 몇몇 물건만 챙겼습니다. 바야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청소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재산과 살림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쪽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먼지가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커졌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세상을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와이, 유럽, 호주 같은 곳을 막연히 동경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꿈으로만 남겨둔 곳들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외국 여행이 가능할까? 언어는 어쩌지? 하지만 이제 제게 시간도 있고 자금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걱정보단 용기가 생겼습니다. 인생 뭐 있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여행사에 전화를 걸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알아보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죠. 어쩔 땐 모르는 영어 표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지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든 몸짓 발짓하면 되겠지 하고 대범하게 마음먹었어요. 가장 먼저 하와이로 떠났는데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출국 수속, 보안 검사, 탑승 게이트 확인까지 생소한 절차를 밟을 때마다 내가 지금 정말 새로운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창밖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고 그 순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와이 공항에 내려 따뜻한 바람을 느꼈을 때 마음속 오랜 체증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해변으로 나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제 귀와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는데 그 느낌이 정말 황홀했죠. 이것이야말로 자유로움이라는 거구나. 물론 영어가 서툴러서 멋쩍은 상황도 많았어요. 가게에서 음료를 사려는데 계산대 직원이 뭐라고 묻길래 대답 못하고 웃기만 했죠. 그랬더니 직원이 나름 천천히 설명해주며 괜찮다는 손짓을 해줬어요. 낯선 타지에서도 이렇게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고 하와이 전통 공연도 보고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며 신나게 지냈어요. 스쿠버 다이빙까지 시도해볼까 하다가 겁이 나서 참았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다시 자리 잡은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하와이 이후로 유럽 여행까지 이어졌어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런던의 템스강, 로마의 콜로세움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며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계획을 망치기도 했지만 그런 우여곡절마저 나중엔 다 추억이 되더군요. 여행지에서 만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한 사람들, 혹은 저와 같은 이유로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껴 여행을 떠났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를 가볼까요? 이 레스토랑은 어때요? 덕분에 제 휴대폰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생각하며 웃음이 났어요. 귀국한 뒤에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책을 읽거나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어주는 일들이었죠. 제가 모은 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존재였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식에게 실망해 마음을 닫았던 분, 배우자와 사별 후 삶의 의욕을 잃었던 분 등 다양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점점 제 일상의 활기가 돌자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평소 같으면 또 아들이 왜 이러지 하며 흔들렸을 텐데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쁘다. 늘 당연하다는 듯 아들을 우선시했던 예전의 제가 아닌 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가끔 아들과 만나는 날이 있어도 예전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건강은 괜찮아. 그저 짧게 안부만 묻고 헤어졌죠. 며느리는 제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일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저를 지키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저는 여러 변화를 겪으며 제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하고 또 실패해도 웃어넘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물론 가끔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하고 스스로를 낮춰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한 발씩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해요. 그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며느리의 화장품 하나 때문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늦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제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건네받은 상처가 이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꽃을 더 정성껏 돌보고 싶습니다.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눌려 살았던 저를 벗어나 자유라는 낯선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지 지금 이 순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시간만큼 큰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제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제 삶을 위해 걸어갈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어 도전할 겁니다. 그건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요. 이런 선물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참 늦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당당하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행복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은 결국 제가 내린 결단의 순간들이었다고 믿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제 앞에 놓인 문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저는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죠.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제 일상은 평화 그 자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가끔은 미술관도 다녔죠. 점심은 주로 혼자 먹었지만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주로 집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여유롭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성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35살인 우리 성미는 항상 바빴죠.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날도 성미는 서둘러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성미의 말뜻을 알아들었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성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일주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엔 너무 걱정되고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5살 손주를 일주일 동안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거요. 하지만 절박한 딸의 눈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봐줄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성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돌아오면 꼭 보답할게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민준이의 물건들을 저희 집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는 이제 안 한다는 둥, 좋아하는 간식은 뭐라는 둥, 순식간에 제 집은 민준이의 물건으로 가득 찼고 늘 깔끔하던 집이 순식간에 아이 방으로 변해버렸죠. 민준아, 할머니랑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지내자. 엄마 금방 다녀올게. 이 성미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빨리 와. 민준이가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성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말썽 부리면 꼭 전화 주세요. 그렇게 성미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와 민준이 단둘이 남겨졌어요.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까?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났구나. 현관문이 닫히고 성미가 떠나자마자 민준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죠. 아, 큰일 났구나.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놀자. 그러더니 가방을 열어 장난감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거실 바닥이 장난감으로 뒤덮였어요. 블록, 자동차, 공룡 인형. 제가 늘 깔끔하게 유지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장난감 가게로 변해버렸죠. 민준아, 조금만 천천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는 다음 장난감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아끼던 화분이 박살났습니다. 민준이가 장난감을 던지다가 맞춘 거죠. 아이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준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분 조각을 치우는데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화났어. 그 순수한 눈빛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아니, 괜찮아. 다음부턴 조심하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애써 준비한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치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그릇이 기울어져 김치찌개가 식탁보에 쏟아졌죠. 저도 모르게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나,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식탁과 바닥이 엉망이 된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울먹이는 민준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민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치울 테니 너는 저기 소파에 가 있으렴.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방과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국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제 소중한 카페트는 이미 얼룩으로 가득했죠. 이게 고작 첫날인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민준이를 얼른 재우고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웬걸 민준이가 잠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안 졸려? 눈꺼풀은 이미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자야지. 내일 또 놀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놀자고 조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막막했죠. 한숨을 쉬며 거실을 둘러보니 온통 아수라장이었어요. 장난감, 깨진 화분, 음식 얼룩. 평화롭던 제 집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죠. 그래도 이건 첫날이니까 내일부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겨우 민준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민준이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죠. 왜 그러니, 민준아. 무서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등을 토닥이며 달래보았죠.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곧 돌아오실 거야. 그렇게 30분, 1시간이 흘러갔지만 민준이는 잠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요. 달래고 또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죠. 동화책을 또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심지어 뽀로로 인형까지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는 졸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밤 11시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눈 좀 감아보자. 제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조용해지나 싶더니 할머니, 목말라요? 한숨이 나왔지만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민준이는 이제 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죠. 작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민준아. 그 전에 우리 잠들어 있자. 하지만 제 말이 무색하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새벽 3시, 4시 후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죠.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정신이 말짱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새벽 5시. 결국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우유를 데워주고 과자도 몇 개 주었죠. 그제서야 민준이의 눈에 졸음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새벽 6시. 민준아, 이제 좀 자자. 소파에 누워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평소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민준이의 눈이 다시 떠졌어요. 할머니, 이제 아침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피곤해 절어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이제 어쩌지? 앞으로 6일이나 더 남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터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랑 장 보러 갈까? 제 말에 민준이가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야호. 과자 사러 가요. 아침부터 과자라니. 하지만 전 너무 피곤해서 뭐라 할 힘도 없었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카트에 앉겠다고 했어요. 들어주긴 했는데 이게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됐죠. 채소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저기 과자 있어요. 카트에서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통에 제가 간신히 붙잡았어요.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먼저 채소부터 사자. 하지만 민준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배추를 고르는데 카트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카트가 넘어지면서 민준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옷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어요.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보채지? 할머니가 돌보기 힘들어 보이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망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민준이를 달래고 장을 이어갔어요. 이번엔 민준이를 카트에 태우지 않고 제 옆에서 걷게 했죠. 하지만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과자 진열대 앞에 왔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진열대로 달려가더니 과자를 집어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민준아, 과자는 한 개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줘.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통에 어쩔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저런, 버릇 다 망친. 제대로 못 가르치고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정말 땅이 갈라져 들어가고 싶었죠. 알았어, 알았어. 하나만 사자. 결국 저는 항복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계산대로 가는 길에 민준이가 또 사달라는 걸 거절하자
이번엔 진열대의 물건을 마구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캔 음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과자 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어머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직원이 달려와 정리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주변의 눈총은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겨우 물건값을 계산하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왔어요. 민준이는 제가 사준 과자를 들고 신이 났지만 저는 정말 지치고 창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 또 와요. 그 말에 전 그만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5일이나 더 남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와 함께 장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장보기가 이제는 커다란 도전이 되어버렸죠.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틀어줬어요. 그제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깊어진 것 같았고요. 슈퍼마켓에서의 일 이후 집안에만 있자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민준이도 지루한지 계속 보챘고요. 결국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기로 했어요. 민준아, 공원에 가자. 이 제 말에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공원이다. 공원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손주 봐주시나 봐요. 네, 그렇네요. 참 힘들죠? 저도 손주를 봐줬었는데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다 문득 민준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나, 민준이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가 사라진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민준이가 어디로 갔지?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민준아, 소리치며 공원을 뛰어다녔어요. 나무 뒤, 화장실,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뒤졌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민준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미에게 뭐라고 하지? 신고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공원 구석에 있는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아,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죠. 할머니, 여기 모래성 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민준아,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면 어떡해? 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가 아줌마랑 얘기하느라 바빠 보여서. 조용히 놀았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방심했는지를. 잠깐이라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 후회, 미안함,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잘못해서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잘못했어요.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달라져야 해.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민준이를 돌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공원에서의 일 이후 제 무거운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보기로 한 거죠. 먼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주 육아에 대한 글들을 찾아봤죠.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가 알아두면 좋은 육아 팁, 눈높이 맞추기, 함께하는 놀이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민준이를 대했는지는요. 아이들은 어른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해라는 생각으로 민준이를 대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아동 심리학 관련 책들을 찾아 빌렸죠. 아이의 마음 읽기, 긍정적인 훈육 방법,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의 책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민준이가 자는 동안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나갔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넌 뭐 하고 놀 때가 제일 재밌어?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 만들기요. 그리고 공룡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근처 문구점에 가서 큰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샀고 레고 블록도 몇 개 더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민준이와 함께 바닥에 앉았어요. 우리 같이 공룡 그림 그리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민준이가 그린 공룡을 저도 옆에서 열심히 그렸죠. 그러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와, 할머니가 그린 공룡이 더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 때는 민준이의 지시를 따랐어요. 할머니, 이 블록은 여기에 놔주세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점점 민준이와의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죠. 책에서 읽은 대로 민준이의 행동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와, 민준이가 혼자서 양치를 하다니 대단하구나. 장난감을 정리하는 모습이 아주 훌륭해. 그러자 민준이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덜 쓰고 말도 잘 듣게 되었죠. 슈퍼마켓에 갈 때는 약속을 했어요. 과자는 하나만 고르는 거야? 대신 집에 가서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깎아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공원에 갈 때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함께 놀이기구를 탔죠. 그네를 밀어주면서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자리에 들 때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민준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걸 보니 뿌듯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민준이를 돌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려.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민준이도 변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잠들기 전 민준이가 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저의 하루하루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함께 아침을 먹고 그림도 그리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민준이를 깨우러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불을 걷어보니 민준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나, 놀라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패닉 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이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 해. 재빨리 옷을 갈아입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면서도 내내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아, 민준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감기에 걸리게 한 건가?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어요. 단순한 감기입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가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야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잘 돌보지 못해서 민준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준이가 약해서 그래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려 노력했죠.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밤새 민준이 곁을 지켰어요. 잠들지 않고 계속 상태를 체크했죠. 민준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손주를 돌보겠다고 했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민준이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죠. 할머니 민준이가 힘없이 불렀어요. 응, 민준아. 필요한 거 있어? 할머니 품에서 자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준이를 안고 함께 누웠죠. 작은 몸이 저에게 기대오는 걸 느끼니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민준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민준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성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성미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성미가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가 달려가 안겼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성미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할머니랑 잘 지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성미가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돌봐주셔서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미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민준이는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성미야, 다시는 민준이 맡아줄 수 없을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성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썽 부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민준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어서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슈퍼마켓에서의 사건, 공원에서 민준이를 잃어버릴 뻔한 일, 민준이가 아팠던 일까지. 나도 내가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어. 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성미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돌볼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성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성미야, 너도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겐 더욱 그래.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해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때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아, 할머니랑 지내는 동안 재미있었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랑 또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성미도 놀랐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성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시는 민준이 안 봐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민준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생각났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글쎄. 당분간은 좀 쉬고 싶어. 성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실 때 언제든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었죠. 이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미가 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성미의 표정을 보고 알았죠. 아, 또 부탁하려고 왔구나.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성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성미가 입을 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한데. 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이 봐달라는 거니?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3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슈퍼마켓에서의 소동, 공원에서 민준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일, 밤새 울던 민준이, 그리고 아팠던 민준이를 간호하던 날들. 성미야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성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지난번보다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미야, 날짜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어. 성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움 주는 분을 구하려고 해봤는데 못 구했어요. 엄마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성미야,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성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도 제 한계를 알고 있었죠. 미안해, 성미야.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회사의 사정을 얘기해보는 건 어때? 성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알겠어요, 엄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성미가 일어나려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만나요? 민준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성미야, 나도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해해요. 제가 무리했어요.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미야,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민준이도 사랑해. 성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아요, 엄마. 감사해요. 성미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느꼈던 사랑과 행복도 컸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겐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제가 성미에게 자니요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해요. 무리한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미와 민준이를 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졌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성미도 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성미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직접 돌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 민준이에게 전화를 해서 잘 잤는지 물어보고 그날의 계획을 들어줘요. 가끔은 영상통화로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죠. 주말이면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성미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때로는 제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미의 새로운 육아 방식을 배우기도 해요.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어요. 사랑은 꼭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것이 때로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